바깥에는 꽃이 전국을 뒤덮었어요. 밖에 나가면 말랑말랑한 누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런 걸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그 실천을 하시고 그걸 보여주니 저희들이 사실 그 나눔 하지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나누는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이렇게 움켜쥐고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컴퓨터 박사님 울리네요.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역경을 앓고 있는 정채각 교수님이고요. 또 대학 교수님으로 목사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정채각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촬영을 하러 가면서 제가 저한테 가봐도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창덕 교수님을 모시고 정창덕 교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정창덕 교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가 또 삶을 보면서 또 특강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정창덕 교수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좀 훌륭한 분들 뵙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우리 김성곤 정말 다리도 불편하신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또 부끄럽고 김성곤 선생님 또 여기 스태프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봉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리하십시오. 네. 오늘은 그 교수님 자서전격인 플라토너스의 희망을 가지고 이 안에는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토크를 하고 특강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좀 다리가 불편해서 앉겠습니다. 제가 다리 수술받은 지가 3일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불편하네요. 이거는 다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이러한 일들이 전부 이제 우리 손수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진짜 엄청나게 이거는 평생을 두고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교수님 컴퓨터 정보학과 컴퓨터 하면은 전혀 거리가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컴퓨터 쪽을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일종의 첨단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편리한데 어떤 때는 편안함이 없죠. 사실은 재미는 있는데 이렇게 샘솟는 기쁨도 없고 계속 첨단화가 돼가는데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제 또 오히려 달러가 화성까지도 가는데
옆집 가게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하는데 어쩌면 이 컴퓨터를 해서 거꾸로 편리한데 편안함이 없다는 이거를 컴퓨터가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또 진짜 이 샘솟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첨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컴퓨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지금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막 두드려서 고치잖아요. 교수님은 컴퓨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막 두드립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그 집에서도 욕 얻어먹는 게 그거거든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고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도 당신 진짜 컴퓨터 전공한 게 맞느냐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전공하고 또 이게 이제 뭐 고치고 또 뭘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또 별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전에 자판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그 발로 한번 탁 찼더니 동전이 우르르 쏟아지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교수님도 역시 그 컴퓨터를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으시네요. 네. 여기 보면 양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양력을 보면은 그 아주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교수님.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박사를 받으시고 일본 교육대학원 교수님 일본에도 이렇게 교수님을 계셨나요? 네, 그 일본은 이제 그 제가 이따가 아마 그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대학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한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올라가자마자 바로 직장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일단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외국에 어떤 보내주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일본에 첫 번째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하고 직장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됐네요. 네. 그 여기 또 쭉 보시면 이제 현재 이제 뭐 고려대학교 이제 컴퓨터 정보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 유비쿼터스 학회 회장님이세요. 한국 유비쿼터스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리한데 편안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유비쿼터스가 바로 이제 그 편안함을 제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바코드처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사물 안에.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레티노로 도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컴퓨터가 바코드처럼. 앞으로 2040년대 가면 우리 주변에 아마 400개 정도의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그 전초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도로 달리다 보면 하이패스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가 얘 기능이 그런 게 바코드처럼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의미의 그 유비쿼터스 기술이 한마디로 사물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 때라도 받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유비쿼터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교수님이 지금 유비쿼터스 있지만은 한국 스마트 방송국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스마트 방송국이 또 그런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 방송도 유비쿼터스처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 개발한 건 아니고 저희 학생 중에 취업이 안 된다고 요즘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문정동에 그 반 지하를 얻어줬습니다. 4,800만 원에 월 30만 원짜리. 그래서 저희 학생 보고 말을 못 잡으면 마구를 잡듯이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번 해봐라 벤처를.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지하에 있으면서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이 스마트 방송국인데요. 한마디로 손바닥 TV, 손안의 방송국. 누구나 다 MBC, KBS처럼 이제 방송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개인 방송국, 이게 바로 스마트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여기 책에 지금 안내지 보시면은 11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 방송에 대해서 제가 여기 실어놨습니다. 스마트 방송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지인한테 문자로 해가지고 스마트 이제 이 핸드폰을 지금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스마트 방송국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쳐가지고 스마트 방송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중계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이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 계신 분이 있으면 호주에다 연락하시면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1시간 차이잖아요. 그걸 생방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전화하시면은 지금 이 상황을 다 볼 수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스마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 걸 이 스마트 방송국에서 계속적으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뭐 양념하고 여기 몇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저기 인생을 사시면서 그 목적, 방향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목적,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은 이제 사실 이제 지금도 진행형인데요. 제가 이제 완성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 신학으로 독서 포럼인데 저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짧은 일화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선생님 얘기. 간디 선생님이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발 한쪽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한쪽을 다시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신발 한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왜 또 마저 떨어져 버립니까? 간디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그 한쪽을 주웠을 때 마저 이거 한쪽마저 신어야 될 거 아닌가. 참 저는 그게 참 제 인생의 어떤 목적, 멘토가 됐는데요. 이게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저도 지금도 이제 그 진행형입니다. 아직 저도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하고 있고 어찌됐든 저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감정 노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게 저는 그 삶의 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삶의 목적이 배려죠. 보통 이제 그 배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가족 간에도 배려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가족 간에도 배려만 잘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네, 교수님도 이제 뭐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교수님 그 책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플라타너스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플라타너스의 희망이라고 책 이름을 지게 된 어떤 뭐 이유라도 어릴 적 꿈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임실 관촌 그러니까 시골이죠 전주 밑에 여기 이제 5학년 때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중간도 못 따라갈 정도로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5학년 때 저희 황남선 선생님께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남매니까 방 하나에 저희가 7남매가 다 같이 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돈도 없고 밥도 없고 그래서 남의 걸 빌려서 이제 짓는 건데 특별히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야말로 저희 집에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됐고, 또 형님이 아프고, 또 바로 동생이 밤을 따다가 이제 눈을 다쳐가지고 또 실명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집에 뭐 계속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이제 우환이만 다치고, 이러니까는 뭐 저로서는 이제 학교 다닌다든지 뭐 한다든지 꿈을 갖는 거는 뭐 불가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황담수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너 그 교회에 가면 운동부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좀 키워주실 거다. 그래서 저를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서재도 앉혀놓고 이제 키워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동네에 이제 플라타나스가 쭉 있습니다. 그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위에 사선대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항상 사선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한번 큰 꿈을 가져봐라. 자꾸 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뭐 그게 피부에 닿는 것도 못했고,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를 못 가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 분들한테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다가 저희 어머님이 동네 분 한 분한테 그 따기를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딱 보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한테 따기를 때리면서 네애 가르칠 생각 말고 이시라가 봐라. 무슨 네 애를 가르친다.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제가 울면서 그 플라토나스가 이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5그루에다가 내가 이 다음에 이 고향 떠나면 반드시 최하 경제부총리는 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어머님을 뭐 제가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높게 돼가지고 저는 높이 되는 게 뭘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그랬을 때 어머님 쌀밥에 미역국 한번 원 없이 제가 한번 잡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플라타나스 5그루에다가 막 썼어요. 눈물이 펑펑 나는데 어떻게든지 어머님 내가 원 없이 쌀밥. 어머님이 그때 이제 옛날에 다 어려웠죠. 근데 어머님이 제 쌀밥을 구경을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뭐 다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심지어 김치, 포기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플라타나스에다가 5그루에다가 제 꿈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이름이 플라타나스 희망. 그러면서 제가 투병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책 이름을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걸 되새기고 싶어서 이름을 플라타나스만. 네, 박수 한번. 지금 이제 그 교수님 이제 아시는 분들도 이런 사실은 모르셨을 거예요. 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하고 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이러한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막 눈물을 얼굴 흘렸어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참 이제 이따 이제 다 나오겠지만은 눈물 좀 준비 좀 수건 좀 준비하셔야 돼요, 선수가.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면 공장을 택하셨어요. 예, 어디 공장을 가셨나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는 건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동네에서 저희 두수형이랑 한 6분이 선배님들이 야, 너 어차피 중학교도 못 가니까 서울의 제기동에 병마약 공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6명이 그 서울 제기동의 병마였군요. 옛날에 코르크마게 이제 법주 같은 술 같은 데 이렇게 코르크마게를 하는 건데 그 코르크마게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한 방에 거기는 이제 18명이 잠을 자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이제 제일 윗목에 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그러니까 처음 해봤다는 게 어린 나이에 밤 12시까지 하고 막 새벽 3시, 4시면 막 공장장이 막 깨워가지고 하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도 한 20일 이상 코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18명.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막 너무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그게 있지가 않아요. 화장실에서 그 모포 하나 둘러쓰고 가서 자다가 그 화장실로 밑으로 빠져버리는 아주 그때 공장장이 거꾸로 안 건져줬으면 저는 죽었어요.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꼭 그 12시만 되면 뭐 내기를 해요. 껌내기 같은 걸 뭐를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제일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희 고향 선배 한 분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창문에서 저를 막 부르는 거죠. 너희들 이런 지옥 같은 데 있지 말고 전부 호텔 여관 뽀이로 취직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나가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용산역 앞에 삼풍여관이라고 제가 이름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삼풍여관에다 저를 딱 데려다 놓고 이제 뽀이 가운을 하나씩 갖추면서 여관 호텔로 가서 뽀이 해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서 제가 너무 지금도 이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도로로 그게 내 인생의 즐거운 길이고 환락의 길이고 유혹의 길인데 그게 끝이 안 좋으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끝이 좋으면 그 길을 가야 된다. 아마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때는 좁은 길을 가라. 그래서 이 선배님들은 다 넓은 길로 그 호텔 뽀이에 돈 많이 버는 넓은 길로 가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형들은 다 갔는데 저만 이제 아침에 청국장을 먹고 우리 선배님한테 저는 다시 공장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되돌아가가지고 공장장한테 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사장님한테도 두들겨 맞고 다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되돌아갔지만은 그때 그 일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때가 이제 73년도죠. 예, 네. 그렇습니다. 73년도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공장 생활 때 저도 73년도 공장 생활했어요. 저는 마장동입니다. 마장동. 네, 마장동 이제 철공소 프레스 기술 배운다고 갔었죠. 요번에 해가지고 프레스 기술 배운다니까 가라고 혼자 못사내죠.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하여튼 교수님 보면 책에 보면은 그 유일한 희망은 공부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교수님에게 있어서 공부는 뭘까요? 저는 뭐 솔직하시죠. 그때 당시 공부는 저에게는 그때 당시는 뭐 출세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냥 출세를 하고 싶은 아주 원초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머니 형제들을 내가 좀 어떻게든지 부유하게 좀 해드릴까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공부는 그래서 공장에 이제 제가 호텔하고 여관 뽀이로 안 갔던 거는 이제
그 호텔 여관에 가면 돈은 많이 버는데 안 좋은 걸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출세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5학년 때까지 공부를 못하다가 6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조금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아 이거 다른 거는 내가 잘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공부는 좀 하면 될 것 같다. 다른 걸 워낙 내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하고 공부는 좀 해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전교 1등이라는 그야말로 촌에서 이게 벌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출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취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하면 되겠구나. 다른 건 내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저도 말도 못했고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또 하지도 그때 어렸을 때 별명이 뭐 시골농부, 꺼벙이 막 그런 별명만 봐도 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하니까 계속 반장을 시키고 학생회장을 시키니까 앞에 나올 기회가 많았지. 그래서 좀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이 공부는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예. 야, 참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대학 대신에 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대학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보통 이제 그 대학을 가서 이렇게 더 성공을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선택을 못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이 또 이제 바뀝니다. 다른 걸 이때 이제 대학을 안 가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전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조금 잘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유장수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지금도 전주에 계십니다. 호성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이제 극빈자 가족으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옷이 없어가지고 우리 김소영 영어 선생님이 옛날에 독고리라고 그랬죠. 독고리 어르신들 아시고 그 독고리 3보를 주셔가지고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옷으로 그 담임 선생님 유장수 선생님께서 나도 다른 건 모르는데 공부는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그때 고등학교 가는 건 불가능한데 내가 친구 하나를 소개시켜 주마. 그래서 전주에 있는 이제 백제학고 그분이 그 정말 저는 진짜 그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분이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인데 약국을 하는데 저한테 용돈을 주고 그다음에 로타리나 뭐 이런 데서 장학금이 조금 나오고 학교에서 조금 주고 해서 근근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전주 공부.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업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어찌됐든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계속 반장을 하게 됐고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대학을 또 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취직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어떤 친구가 한전 시험이 있다고 원서를 갖다 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합격을 해가지고 3학년은 다니지도 못하고 바로 한전에 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길을 택하셨는데 이제 또 이제 한전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으신 거죠. 근데 교수님 그 많은 분들한테 자꾸 잉크를 많이 하시네요.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옛날에 그 치료할 때 그 약간의 후유증인데요. 이게 그 옛날에 항암 있어갖고 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야, 이제 한전에 가서도 이제 공부의 어떤 그런 거는 끈을 놓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회를 얻으시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회를 얻으려고 이제 한전에 들어가서 뭔가 대학을 좀 다니고 싶었어요. 야간 대학이라도 아니면 뭐 어디 대학이라도.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이제 한전에 있으면서 했는데 마침 이제 그 85년도 10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서울대학도 안 나오고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제 단국대학도 다니고 또 연세대학도 이제 합격을 했는데 주간이어가지고 회사에서는 네가 회사를 그만둘래? 또 아니면 학교를 다닐래? 뭐 이런 아주 그 절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10월 달에 학교를 떠나서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외국에 공부를 시켜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한 800명이 보는데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전의 김창무 전무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시험 볼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본에 공부를 시켜주는 코스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2등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2명을 뽑는데 85년 10월달에 일본을 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알았고 그때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똑같은 시험으로 미국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영광도 알았고. 네, 그럼 미국에 갔는데 이제 인디애나 대학교를 가시고.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서울대들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시죠? 그 서울대 나온 아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당당히 800명 중에서 2등을 내셔서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죠. 네. 참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저보다 더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이제 책 머리 글에 보면은 아우 정말 너무 정말 대단한 글이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또는 그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교수님 그 남을 살리는 삶은 무엇이고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은 교수님한테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약간 교만기가 들어갔습니다. 젊은 마음. 이제 제가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뭐 미국도 그러니까 젊은 마음에 내가 인생에서 뭘 못하겠느냐 그런 이제 교만기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의 폴 목사님이 이제 너가 너무 네 앞길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그마한 신학교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신학교 뭐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지만 저는 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그리고 너 한국에 가서 뭐 목사나 이런 것도 좀 해라. 남을 살리는 삶을 좀 해라. 그런데 그때도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뭐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막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봐야 교인이 5명이었으니까요. 예, 조그마한 교회였으니까 계속 제가 승승장구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믿음이 그때는 엄청 좋았다기보다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서 막 전도를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특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내가 언뜻 그러니까 막 제 꿈을 향해서 가는데도 언뜻 이게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선택의 기로인데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삶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어떤
내 소유의 삶이지 내 존재 자체로의 존재의 삶이 아니구나. 우리 이제 여기 뭐 종교도 다양하시겠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안진뱅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소원이거든요. 따지면. 우리는 일어서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걸어다니는. 일상이 기적인데 사실은 그 기적을 못 느끼고 계속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질병을 통해서 그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이걸 더 느끼게 됐고 내가 소유의 삶에서 어떤 존재의 삶, 내 자체가 있는 그 존재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조금은 가지게 됐죠. 네. 참 그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존재의 삶을 의미를 느끼는 어떤 굉장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막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1996년 37입니다. 37에 이제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그게 이제 걸렸는데 제가 이제 이걸 찾아왔어요. 이게 급성이죠. 네, 급성. 급성 그 백혈병이 제가 찾아보니까 생존율이 1%가 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교수님 그때 그걸 판정받고 그 심정은 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막 무역센터에서 지금 요즘에 이제 창조경제 그러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창조성 해가지고 창조성 개발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무역센터에서 막 1000여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막 제가 이제 매스컴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더 금학기가 싹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때 쓴 제 책도 이제 한국 재창조의 길, 한국이 정말 창조성 있는 나라로 나가야 되겠다. 나도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매스컴에서 나가니까 막 제가 또 재미가 있고 또 힘이 나고 그래서 막 거기에 몰두를 하다가 이 감기 기운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이 감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감기를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데 사실 오늘도 사실 조금 몸살이 조금 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 감기가 잘 안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이제 동경에 후추의 사또라고 옛날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일 도와준 분인데 거기를 갔는데 계속 제가 몸이 뭐 조금 안 좋고 또 이렇게 막 조금 검은 반점 같은 게 조금씩 생기고 그러니까는 근데 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또가 보고는 이상하다 일본 병원에 가보자. 그런데 제가 패키치기가 싫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편지를 써놓고 바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집이 그 용두동이었습니다. 서울에. 저희 아내가 이제 회사를 했었고 가산상사라고 그 회사가 잘 됐고 저는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딱 일어나는데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성우 차장님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 교수 당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빨리 경희대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경희대로 데려가죠. 아침부터 이제 쭉 진찰을 하고 이제 저녁쯤 됐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도 막 혀를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그때 몸은 멀쩡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를 지하에다가 이제 비닐방 같은 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막 저희 그 형님, 저희 친척들이 막 울고 들어오고 있고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들어오고 제 동생이 막 울면서 들어오는데 병명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병인지. 그리고 막 울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난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울까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제 동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동생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사실은 그 동생이 사실 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근데 그때 제 동생이 거의 노숙자 같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 병간호를 하겠다고 세상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뭐냐 준비하십시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엽색이 3개월 이상 너무 힘들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뭐 진짜 쇠멍치로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제가 암 환자 암학회 책을 보니까 환자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접하면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긍을 하고 흥정을 하고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환자들. 그래서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들이 혹시 화를 내더라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막 그때 막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죽는다고? 이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죽어서도 안 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애들이 엄청 어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이 검사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저를 엎드리라고 하거든요. 골수 검사를 하는데 엉덩이에서 막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됐죠. 막 드릴 같은 거로 뭘 뚫기 시작하는데 한 20분간 막 30분간 막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검사를 해보기 처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직감을 했어요. 아 이렇게 심한 검사를 할 정도면 엄청난 중병이 구나. 그걸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백혈구 얼마, 적혈구 얼마, 혈소판이 얼마 막 옆에 써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하고 아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저도 이제 똑같이 뭐 이제 아까 부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흥정을 하듯이 저도 이제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사랑도 베풀고 남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속을 뿐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지만 저도 제가 제일 알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제 아까 그 백제학교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병원을 빨리 바꾸자. 이제 경희대학교 훌륭한 병원인데 백혈병 환자들이 여기도 성모병원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으로 이제 옮기가지고 그래서 그 성모병원으로 가다가 제가 이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됐다는 거 뭐냐면 그때 제 몸의 상태가 이 면역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의학사적으로 많이 읽어가지고 저도 이런데 균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도 암세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상인들도. 근데 이제 면역이 좋으면 T세포, 서베일런스 세포가 이렇게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면역 자체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가다가 뭐 균이 하나 들어오면 편도가 막 이렇게 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성모병원에 갔을 때는 제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사망 선고 그야말로 언제 죽느냐가 이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치료 받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저는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6층에 이제 1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6층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참 저희도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듣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겨낸 그러면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그 13층인가요 내려다보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칼국수가 먹고 싶다 그렇게 이제 병이 꼭 내가 나면은 저 나가서 꼭 칼국수 한번 먹겠다 막 그런 그 이제 간절함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6층에서 뭐 먹고 싶죠, 칼국수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먹어가지고 영양제만 투여하고 뭐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정신이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친구들이 이제 지금의 그 정읍에 가면 신광교회 유성구 목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뭣도 들려주고 그러는데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좋기는 좋은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해한데 뭘 먹기는 먹어야 되고 칼국수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먹어야 이게 사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휠체어를 저희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는 이제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직감적으로 누가 내 손을 잡는데 뭐 뜨거운 물 같은 게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에 이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어머님이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면서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그 말이 지금도 계속 뒷전에 드리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플라타나스를 생각하면서 어머님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는데요. 내가 어머님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일어나고 싶은데 막 정신이 희미한데도 그 어머님의 그 눈물방울이 제 손에 계속 떨어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방법이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서로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들려주는데 그게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어느 날은 누구라느냐는 성경 구절 하나가 딱 꽂혔어요. 아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그 고백이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한 3번 정도 입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어머님 살려주세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 3번, 4번을 막 반복하는데 이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막 뜨겁다 찼다 계속 막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5일인가 지나서 제가 이 편도가 조금 좋아지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요. 그래서 이 편도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13층으로 바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는 항암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다 빠지는데 핵심은 이제 이 먹는 걸 먹지를 못해요.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마찬가지. 그래서 그 병실 안에서 수박 한 조각만 먹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먹고 토하고 뭐 먹고 다음 음식도 다 이렇게 삶아서 들어오잖아요. 멸균 식품. 맛을 보는. 그리고 이제 13층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이 몸 자체도 이제 저희들이 이 링겔을 여기다 찢잖아요. 여기다 찢어가지고 여기다 찢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좌욕 하루에 3번씩 좌욕을 해야 돼요. 화장실에.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확 쓰러져 버렸는데 여기가 터져 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환자들은 또 지혈이 잘 안 됩니다. 혈소판 피가 멈추질 않아요. 저희 아내가 뭐 한 3시간 동안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고 비닐방에 제 아내가 이제 옆에 이렇게 누워있죠. 저는 지금도 우리 학생들한테 환자도 고생하지만 보호자가 정말 고생한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가까이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하다. 근데 뭐 옛날에 제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어제 TV에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그래 두자 그러니까 뭐 왼수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러니까 팽생은수.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절망에 떨어졌을 때는 정말 가족처럼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고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뭐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주는 거 뭐 글씨도 못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그런데 이제 13층에서 한 번은 이건 도저히 이거 제가 사는 게 아닌가. 정말 뭐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칼국수 먹은 기억이 나가지고 칼국수가 엄청 먹고도 싶고 막 그러는데 이거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새벽 1시쯤에 이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저도 지금 뭐 뉘우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이게 몸이 터지고 지혈은 안 되고 막 이게 머리는 탁 빠진 상태에서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옆에 사람들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13층에서 뛰어내려 보려고 이제 밤 1시에 더듬더듬 기어가가지고 건물에서 이제 탁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제 집사람이 제 발을 팍 잡더니 애들은 어쩌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정말 지금도 그거는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참 잘못됐다는 것을 근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먹고 싶고 너무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칼국수가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끓여주셨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게 먹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뛰어내려 보려고 하다가 제 아내한테 이제 너무 들켜가지고 제 아내 때문에 또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칼국수 네. 그래서 칼국수 좀 많이 드셨나요 지금? 우리 여기 칼국수 좀 대접하실 분 계시나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편안하게 됐지만은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수판을 기증을 많이 했어요, 그죠? 특히 이제 그 제자분들이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참 그거는 지어주고 어차피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일이나 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건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폐암환자인데 저희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깨집을 이제 끓여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계속 환자들 찾아다니고 계속 노숙자들하고 생활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역설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배려라는 게 사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얻는 거구나. 아주 진정으로 깨닫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때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환자들이나 쫓아서 환자들 오면은 하고 그래서 그 6가지는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게 의학적인 여러 방법론도 있어요. 사실은 무슨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정신 자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을 하면 내가 좋아집니다. 이걸 아주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6가지 방법론보다는 오히려 제 체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려. 남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을 용서하는 건 내가 편하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남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가져가면은 이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가 교수님이 그러한 남에게 어떤 그러한 막 다가가고 배려하다 보니까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극복하는 계기가 된 거죠. 또 교수님 보면은 책에 보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의 끈을 절대 안 놨던 거죠. 안 놨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공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병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투병 중에도 이제 제가 보니까 카이스트 논문도 그때 쓰셨죠? 네. 카이스트 박사 논문도 투병 중에 이제 쓰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나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희망을 놓지 않은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놓잖아요. 그 정도면 3개월 선고 받았으면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절망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빨리 가는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건 병 얘기 좀 그만하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사람들은 이제 교수님을 이제 흔히 이제 노숙자의 아버지. 많은 사람 많으면 나의 가족은 노숙자라고 그러는데 교수님 그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뭐 대단해서 노숙자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 배려를 통해서 결국 이제 제가 뭘 얻으려고 배려해서는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환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투병하면서 보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 불안감, 희망이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게 암이라고 그러면 이 성인병이라는 거는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S자로 흘러가면은 귀퉁이에 이렇게 모래하고 흙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떼어내면 또 물이 흐르면 또 쌓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암은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되지. 물줄기를 바꿔야 되지. 요거 암세포만 이거 떼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아까 얘기한 제가 대단해서 배려를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진 거죠. 내가 사는 삶에서 남을 살리는 삶으로 소유해서 존재의 삶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게 물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몸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거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눈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제가 재발이 걸린 재발, 암이 재발이 그 당시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론 이제 혈액암이라는 게 백혈병이 1% 급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발이 됐다 우리가 99%는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재발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노숙자들이 한 50명이 철야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편지를 써왔는데 진짜 아버님 살아나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제가 그분들한테 뭘 엄청난 혜택을 드렸다기보다는 제가 진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제가 거기에 이제 모이는 분들이 환자하고 노숙자인데 이제 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휴직을 2년간 했는데 이제 복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거기 일반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일반인들은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제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이 노숙자들만 데리고 이제 제가 그 용문에 마치 그때 폐교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폐교가 싸게 나와가지고 폐교를 하나 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안에 보험이 필요해서 저희 안에 회사를 좀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 세웠다고 강원도에서 땅을 몇만 평 해가지고 젊을 때 그때 집사람 회사가 이제 무역회사인데 가산상사라고 잘 되고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예, 그 건물도 저희가 짓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폐교를 사자 그랬더니 막 제 아내가 막 이혼하자고 정도로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그때 이제 가장 소중한 거 버리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거 못 얻는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어차피 내가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애원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거 팔아가지고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폐교를 이제 그때 오셨으니까 하얀 건물을 짓는데 어느 회사한테 이제 1억을 주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건물을 집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런 또 제 집사람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 노숙자분들이 교수가 이제 노숙자를 한다니까 이거는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아버려야 돼. 어차피 나도 뭐 환자인데.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초기에 제가 같이 거기서 잠을 자고 같이 밖에서 먹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 이 교수님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하고 제가 또 형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항상 노숙자란 말을 절대 저희들끼리 안서 식구들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식구 형제들 지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도 제가 우리 노숙자들과 형님 같이 식구들 이렇게 하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건너뛴 건데요. 이 책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광야를 막 이리저리 다니는 똑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노숙인들을 이제 이렇게 이 기도원에서 쫓겨나고 저 기도원에서 쫓겨나고 어떤 기도원에서는 이제 그 노숙자들 때문에 그 벽지가 다 망가졌다고 생트집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막고 나가라고 해놓고 못 나가게 막아요. 배상을 하라 그래서 이제 또 교수님이 또 그 생때에 못 이겨서 기도원에서 500만 원이나 돈 또 배상을 하고 나오고 또 그분들을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사모님한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정리를 해서 해가지고 돌을 그 폐교로 사게 된 거예요. 폐교로 사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안정대로 됐는데 아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노숙재활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화면에 보셨죠?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시설 굉장히 잘해놔서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상적인 그 여자분들은 같이 안 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보세요. 사모님이 이제 병으로 이제 그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수님 이제 이기시라고 힘들었겠지만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사모님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몸도 속지 않은 분이 이제 노숙이라는 일을 한다니까는 재산을 정리하자 하니까 이게 또 사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사모님 오늘 사실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저희 집사람 이제 제가 투병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그 호박잎에 된장국이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호박잎에 된장국이 먹고 싶다고 누워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저희 아내가 밑에 집에 호박잎을 뜯다가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그 엄청나게 혼나. 저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방에 누워보니까 막 집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그러고 근데 이제 그 밑에 할머니 왜 그 호박잎을 뜯었냐고 집사람은 절박하니까 호박잎 먹고 싶고 그렇게까지 이제 저를 제가 어떻게 보면 고생을 시켰는데 이 노숙자 또 이걸 그런다고 하니까 사람은 뭐 창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이제 중간에 제가 뛰어넘은 이유가 이제 그 은혜가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 남의 기도는 그때는 제가 노숙자들을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해도 막 단기적으로 데리고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데리고 있는 분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기도원 같은 데가 좀 괜찮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노숙자분들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에 이제 시설을 좀 깨기도 하고 술 먹고 뭐 이러면은 미안하긴 하죠. 근데 막 엄청난 돈을 또 청구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진짜 저한테도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그걸 다 정리해서 저걸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시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보고 왜냐면 이제 갑자기 동네 노숙자들이 막 100명, 150명이 왔다 갔다 하면 동네에서는 막 기겁을 하거든요. 위험하다고. 특별히 제가 제일 동네 분들한테 죄송했던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노숙자분이 동네 사람이 지금 거지 같은 사람이 거지가 여기 왔냐고 했는데 이분이 화가 나서 술을 이렇게 먹고 동네 마을에 가는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거를 다 변상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동네가 불안하다. 그리고 시설이 이게 땅값 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시설을 깨끗하게 해놔서 동네 분들도 활용하시나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뭐 저희 아내한테는 진짜 미안한 입장이었어요. 네. 아 이제 동네가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이제 막 쑥대밭을 만들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드셨는데 여기서 잠깐 지금도 교수님 거기서 이제 그 재활을 해서 이제 나가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재워주고 먹여주시면서 또 재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또 일도 자발적으로 해서 또 뭐 어떤 귀농 같은 스타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뭐 농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주고 통장에 이제 돈이 쌓이면은 이제 그걸로 같이 다시 이제 재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동영상 응해주지 않습니다. 맞는데 두 분의 동영상을 빨리 한번 잠깐 해주시면 한 2년 가는데 이 수출이 뭐 해결되고 또 내가 막 어떤 뭐 정말 취업을 하든지 뭐 동안에 일을 나가든지 하면은 자기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무슨 서울시에 내가 노숙생활도 좀 해봤지만은 참 이 수치는 해결은 돼요. 근데 그러나 해결은 되는데 이 사람이 추해요. 나도 솔직히 나도 서울시에서 맡아보고 2년 나도 했지만 거기서 생각하면 여기서 생각하면 차원이 돼요. 내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나서 주관을 잡으라고 마음 먹고 기농에 맛있는 거 영양을 드리면 이제 그 여기 전에 하고 이제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우선 제 상태, 내 마음가짐, 저는 그런 사람은 다 조금씩 다 틀리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어떤 취업을 하더라도 참 다양한 사람은 또 이게 앞으로 개성을 자기가 개척을 할 수 있고 우선 이제 참 한국의 대표적인 좀 하다 보니까 정리할 부분이 많게 되고 그동안 한참은 좀 이제 그 시간이 걸렸죠. 또 10조 생활하고 힘들어 그래도 강원도에서 그 수박회가 10년 있었으니까 재림인데 나와가지고 한 3년 있었는데 진짜 3년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회를 얻으려고 이제 제가 다시 목표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죠. 부모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춘기라 네. 내 첫째 목표 나올 때는 가정이 어려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자녀분들이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이제 다 합쳤어요. 이제 노숙 생활을 방랑 생활을 이제 뭐 10여 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여기 이제 교수님 쉼터에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 이제 3년 이게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가족이 다 합쳐서 이제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시설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밥 주고 잘 주고 다 잠재워주고 너무 좋은 시설에서 나만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거죠. 잠시 여기서 교수님 잠시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오늘 힘들어서 교수님이 지금 아침에 저희 7시에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이상목 차관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조찬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미래 창조융합학회 이제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미래과학부가 우리 생겼잖아요. 창조과학부가. 그래서 차관님하고 이제 같이 조찬을 했어요. 너무 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강은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고 아까 약을 좀 지어오셨어요. 아까 감기 기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다 저기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강까지 하면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물 좀 드실 동안에 광고 좀 잠깐 저희 협찬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잠깐 광고 좀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거 프라임 에셋이죠. 네, 프라임 에셋. 그다음에 나눔과 봉사 구독 비전 세계 교육 애터미 맞춤 양복 이렇게 있고요. 자, 구독 비전은 이제 좋은 봉사 단체입니다. 좋은 일 많이 나눔하는 봉사 단체고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이제 화장품들이고요. 애터미라는 회사입니다. 네, 장의상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이제 건강식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이즈맨이라고 이제 수레식 예보의 집이 이제 수레식 회장님이 이제 48년간 이제 직접 손으로 이제 양복을 맞춤을 하신 자,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협찬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요. 자, 다시 이제 교수님 한번 이제 갈까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질문을 하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아까 이제 노숙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우연히 이제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내가 무슨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눌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방치되신 분들을 보고서 이제 거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월급 받은 거나 이제 강의료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이제 10,000원씩 줬단 말이에요. 계속 가죠. 계속 가서 이제 줬죠. 네. 왜 하시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동생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때 제 병간호를 그때 거기 노숙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가 제일 힘드냐? 처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도 있고 그러니까 돈 문제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 아프기 전에 지갑에 정말 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프로젝트 강의 같은 거 나가면 집사람도 많이 벌었지만 저도 꽤 많이 벌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딱 아프고 병실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던진 게 지갑이었거든요. 그거 다 가져가고. 동생한테 이제 카드고 뭐 필요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동생한테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노숙자들이 이제 물론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가 노숙자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이분들이 병이 막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알죠. 막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먹고 그러는데 이게 이 먹는 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별히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겨울에 노숙자들이 제일 힘든 게 손시려나 장갑, 목도리, 모자 이런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줄 때도 있지만 그런 돈을 주면은 그분들이 그걸 사기 자기가 필요한 것들 사기 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여행도 있었고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뭐 큰 돈도 아니지만 이게 저도 저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봤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써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주어보고서 내가 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을 행동을 하고 보여주고 싶다. 그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엄청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노숙자 냄새가 뭐 안 좋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가식 없이 얘기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 냄새가 그렇게 나쁜 냄새만 아니에요. 이분들은 얘기를 한 분 들어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분인데 6시간 동안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6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니까 교수님 6시간 얘기 들어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결혼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고 그분 한 분 한 분들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한 그래서 저는 뭐 사생활을 안 물어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떤 분들은 진솔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 이제 돈을 10,000원에서 20,000원을 주게 되면 그거를 잘 보관했다 어떤 분들은 그 아까 얘기한 자기 애들한테도 지금도 제가 잘 기억에 남는 거는 돌아가셨는데 호주머니에 참 종이가 하나 돌아가시면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가 저니까 옛날에 장례를 해야 되는데 시커멓게 종이가 됐어요. 애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그래서 애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미국에 계시다. 근데 돌아가셔서 화장할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또 가장 소중하지만 사람이 또 가장 무섭구나. 근데 제가 뭐 큰 돈을 안 드렸는데 그 조금씩 든 돈을 이분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사실 보니까 그 애 뭐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큰 돈도 아니죠. 그런데도 저는 그걸 보아서 참 어마어마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선택 교수님 이제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어떻게 해서 또 그런 말을 듣게 됐는데요? 뭐 저는 정말 그거는 이제 제가 아주 부족하고 지금 참 죄송하거든요. 감히 제가 예수님 십자가는 이제 그때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제가 뭐 사실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참인데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했던 게 특별히 그 같이 생활했던 분 중에 28명이 결핵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핵 환자들하고 같이 산 건데 전부 다 결핵 환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저는 뭐 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이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같이 생활을 했고 또 휴직을 한 상태고 그렇게 해야 또 이분들이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감히 예수님과 제가 비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고 저는 뭐 백만 분이니까 그때 아마 저도 근데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줄 알았으면 같이 또 생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결핵
환자분들 28분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결핵이 안 걸리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제 배려하고 나눔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나병 환자들하고 생활하면 무슨 나병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걸려요. 저도 이제 나자라 촌에 가서 이제 그 봉사를 한 달간 그분들하고 자고 이렇게 생활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안 걸립니다, 절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문둥병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뭐 교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또 바쁜 와중에도 이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 이제 미국에서 받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목사님으로 활동하시고, 또 이제 그런 점도 나눔을 하시는데,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오신 많은 분들한테 나눔과 희망, 교수님의 나눔은 어떤 의미고,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서두에도 제가 감히 어떤 나누었다기보다는 이제 나눔이라는 게 아까 제가 배려 문제인데 또 하나는 감정 노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정으로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쉬고 싶거든요. 부인은 부인대로 또 가정에서 힘드니까 또 쉬고 싶고 애들은 애들대로.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눔이라는 게 뭘까? 거창한 대사가 아니라 감정 노동을 좀 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건데. 그래서 부인이 얘기하는 것도 저도 지금 그렇게 다 실천이 안 되지만 부인이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줄 줄도 알고 남편이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주면서 끄떡끄떡하는 거. 강의 같은 데 들으면서도 끄떡끄떡하는 거. 그런 게 다 감정 노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상위군이 전쟁 상위군들끼리 손 하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손이 하나 없다고 해서 못 나누는 게 아니고 같이 또 손 하나 있는 분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있어서 나누고 없어서 나누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작은 데서부터 나눔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정 노동을 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아니면 상대방을 조금 거들어주기도 하고 뭐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소한 것에서 나눔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없을 때 저는 나눔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네가 미남이고 미인이면 너는 웃기만 하고 돌아다니도 남녀가 수없이 따라오거든. 그때 진정한 사랑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연예인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할까? 제 분석이 다 맞다는 거라니까. 근데 뭐 워낙 잘생겼으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계 조건에서 제약 조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이 잘생기면 그걸로 웃기만 해도 많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한계 상황, 또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눔은 배려고 감정을 줍니다. 그리고 희망은 저는 그래요. 희망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그게 이제 꿈이 됐든 어떤 도전이 됐든 간에 사람들은 자꾸 미래가, 그래서 저는 희망 있는 사람을 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거를 후회했던 사람이 과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에 불평불만으로 있던 사람이 현재에 오히려 충실하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미래가 불안했던 사람이 미래가 오히려 설레임으로 다가가는, 그걸 저는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희망이 이뤘을 때는 과거에 보니까 과거가 막 후회스러워요. 아, 이 현재도 불평이고 미래가 불안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플라타나스 희망의 제 꿈을 쓰는 순간에는 과거가 감사하게 되고 조금씩 현재가 오히려 치열한 삶을 살고 싶고 미래가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눔은 배려고 감정노동이고 희망은 설레임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거 다 적으셨나요? 네, 네, 새로운 어록이 생겼습니다. 아, 희망, 설레임. 야,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정말 제가 원래는 특강을 좀 듣기로 돼 있었는데 특강은 나중에 한 번 더 특강만 듣는 시간을 초대를 해서 초빙해서 한번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원래 여기 올라오시기로 했는데 여기 올라오시면 눈물만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대요. 저기 사모님 저 사진만 좀 잠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진만. 네, 잠깐만 저 사모님이 얼마나 미인이신지 컴퓨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생기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미인분을 만나서 사모님이세요. 잠깐 여기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사모님이 이제 그 법대를 나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그 건물을 노숙인 시설을 지으려고 건물을 1억을 건설한테 줬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에 이제 박사가 됐어요. 이제 아주 건축에 대해서 이제 집을 지려면 사모님한테 찾아가면 아주 싸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집도 아주 다 이제 사모님이 지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웬만한 건축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희 형님도 건축가인데 건축사거든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미인이신데 그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한테 그 어려운 과정, 교수님이 그 병을 이렇게 이제 할 때 어려움과 이 몸성차례 노숙 그런 막 일을 할 때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진다, 이혼하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정말 그것이 없었으면은 지금 여기 나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사랑의 이제 한울타리 이제 국지대단의 이제 원장님이신데 쉼터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쉼터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안 겪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다. 너무 감사한다고 참 겸손하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교수님을 모시고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간은 끝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한 성취를 가지고 달리는지 그저 끝없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거는 개의치가 않습니다. 나눔이라는 건 우리가 채우면 비우고 다시 또 채우면 비우고 하는 과정이에요. 나눔이라는 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눔은 내가 없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다 누구에게 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나눔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운영을 되겠냐면 교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지원을 많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철저하게 교수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어요. 거기가 지하철, 거기가 기지 생겨서 20-30배가 넘는 가격이 올라서 수백억의 재산도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서울시에 다 기증을 해서
딜을 했습니다. 딜을 서울시하고 딜을 한 게 뭐냐면 1인당 한 사람당 식사비 980원인가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서울시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교수님이 스스로 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노숙하신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 때는 교수님 개인 돈으로 다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작은 힘이라도 되겠다고 그러면 인터넷에 사랑의 하늘다리 복지재단 아니면 쉼터를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뭐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눔에 동참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거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해면 좋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구덕비전에서 기증을 해줘가지고 그 치약하고 칫솔을 갖다가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그 칫솔, 치약, 우리 식구들 너무 이렇게 좋은 걸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하나의 또 작은 나눔이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안내 책자에 보시면 가운데 맨 가운데 페이지 보시면 아내의 편지라고 있어요.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 투병 생활할 때 일기, 여기 책에 이제 아내의 일기가 나옵니다. 일기 내용을 보면 참 정말 눈물이 절절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편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병 중에 이제 쓴 편지예요. 정말 이거 한번 꼭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편지입니다. 이거를 읽게 하려고 했더니 오시면 눈물뿐이 안 흘릴 것 같다고 해서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플라토나스의 희망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정창도 교수님 모시고 삶을 살짝 이 전부를 본 건 아닙니다. 전부를 본 건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이 플라토나스 나무에 어렸을 때 희망 꿈을 갖다가 적어놨는데 적어도 경제학 박사, 경제부 장관 정도는 되겠다. 경제장관 되겠는데 아직 뭐 멀었죠. 교수님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까지 달성했고 경제부 장관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걸 위해서 격려의 박수. 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분도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추첨을 저희들 오신 분들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선물이라도 또 드려야 되니까 많은 데서 이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요. 자, 오늘 참고로 저기 추첨하신 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여기 행사에 양천구청장님 후보지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직접 오셨습니다. 저는 김성곤이고요. 우리 의원님은 김강곤. 네. 자, 올라오시죠. 네. 교수님 어떻게 하시죠? 교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시죠. 네. 다녀오세요. 안 된다. 교수님은 빨리 다녀오셔야 돼요. 큰일 나요. 자, 이리 올라오세요. 자,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 이제 뽑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뽑으시면 한 두 개 또 뽑으십니다. 네. 네. 자, 마이크를 저기 마이크. 자, 이걸 직접 읽어주시죠.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김재기 선생님.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자, 요거는 프라이빗에서 15만 원짜리 가족 촬영권입니다. 네, 됐습니다.
나 이제 진짜 의원님께서 직접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의원님 또 하나. 네, 네. 큰일 났네. 여러분 다 뽑아야 되는데. 하나만 뽑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누구 원장님? 원장님. 네. 아니, 처음에 원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원장님. 네. 아, 성함이 원장님이십니까? 아, 이거 깜짝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15만원 가족 차량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저기 김강근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구덕비전 사단법인 구덕비전 회장님 오셔서 또 추천을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요. 자, 나오십시오. 네. 우리 회장님,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승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 김성건 씨가 같이 있어봤지만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니까 점점 더 꼭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참 감동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냥 뽑겠습니다. 예. 여자분이시네. 문인숙 씨. 예, 아유, 잘생겼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셔야지 네, 우리 저 문인숙 목사님, 부부님도 목사님이신데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보고 좋습니다. 하나 더 뽑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가 한거 뽑아야 돼. 그 누구? 홍성천 선생님. 홍성현 교수님? 홍성현.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그 김승희 회장님은 경실련 이제 회장님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덕비전이라는 나눔을 해서 뭐냐면 무이탁 노인, 그다음에 이제 세터민 돕기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구로 청소년 장학금도 이렇게 직접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또 많이 주실 거죠? 예. 많이 모이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와 보니까 저희는 뭐 그런 대로 좀 아까 좋은 얘기 뿐 아니라 좀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겠다 그랬는데 초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디 계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네. 그 정창덕 교수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 저기 창조 미래 창조 융합 학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걸 왜 만드셨냐면 그걸 통해서 또 나눔을 하시려는 거예요. 뭐냐면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고 오서 제가 아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희 회장님 많이 한번 참여를 한번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저희 이제 뽑기를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교수님 많이 이제 피곤하시죠? 아침 새벽부터 오셨는데. 자. 이승조 선생님. 네, 어서 나오세요. 애터미의 건강식품제 19만 원에 상당하는 건강식품입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한 번.
왜 제 건 안 나오지? 아, 너라는데 두 개나 나와. 박주관 선생님. 박주원 회장님. 네, 박주원 회장님, 네, 나오세요. 네, 화장품입니다. 네, 명품이죠. 네, 19만 원에 상당하는 화장품입니다. 네, 6종 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교수님 자리하시고요. 네.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 저희 이제 행사가 또 있죠. 다음 달 행사 볼까요? 네. 다음 달에는 최규상 대표입니다.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한국의 이제 유머를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책에는 15일로 되어 있죠. 5월 14일입니다. 14일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그 저녁에 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그걸 좀 피해달라 해서 제가 화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또 한 번의 이제 감동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오시고요. 자, 지금 이제 끝나고 저기 이제 교수님이 책이 저기 있습니다. 책이 저기에 판매 수익금의 모든 것을 또 저희한테도 기증을 했어요. 기부를 했습니다. 그걸 또 저희들 또 좋은데 또 나눔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 책 한번 보시고요. 또 사인도 이렇게 받으시고 기념찬도 잠깐 하시고 이제 교수님이 많이 피곤하셔서 오래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저쪽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옮기시고 사인도 하고 책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촬영도 좀 하시고요. 왜냐면 이제 미래에 장관도 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좀 주고요. 자, 저는 여기서 모든 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